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지금 연구 석좌 교수로 있는 박상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이 다음 시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고령사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아주 장수하신 백세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 한번 드리고, 또 한 시간에는 이 장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지난 한 300만 년 그동안에 인류 역사의 99.99% 기간 동안에 인류의 평균 수명은 30살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20살이 늘어나 가지고 19세기 말이 되니까 평균 수명이 50세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 30세가 더 늘어 가지고 평균 수명이 80세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21세기가 되면은 수명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60세가 늘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말이 되면은 인류의 평균 수명이 140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예지만은 저런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쭉 보면은 지난 최근 200년 동안에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계속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세인 숫자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백세인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일본의 백세인은 예를 들면 최근에 아주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백세인 패턴을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빨간색은 여성이고 파란색은 남성입니다. 그러면 남성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여성이 아주 장수다가 아주 현저하게 이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여하튼 백세인 숫자는 아주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바로 이제 증가 직전에 지금 현재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왜 특별하냐?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고령화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계적인 학자 마지드 에자티라는 영국의 이 학자가 뭘 발표해놨느냐?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에 이르는 선진 35개 국가 중에서 장수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최장수 국가가 대한민국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얼마나 장수느냐? 대한민국의 2030년이 되면은 기대치가 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기대수명, 평균 수명이 91세가 되는 것입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84세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세계 최장수가 됩니다. 여자는 91세, 남자는 84세. 그래서 세계 최장수가 되는데, 이것은 평균 수명을 이야기할 때 이제 쓰는 개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사람들이 죽는 나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 그걸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최빈 사망 연령은 평균 수명보다 대개 7, 8살 또는 10살 더 위가 됩니다. 그럼 우리 평균 수명이 91세가 된다 그러면은 최빈 사망 연령은, 실제 돌아가신 분들 연령은 몇 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100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수국이 되면서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100세 시대를 여는 그런 나라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장수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오복 중에 첫 번째였었어요. 그래서 장수라는 것이 굉장히 모든 사람한테 했던 꿈 같은 그런 것이었었죠. 근데 막상 이 인류 사회가 장수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우리가 패러닥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장수의 양적 증가. 이 장수의 양적 증가가 장수의 질적 증가하고 같이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했지만은 정말 양적으로 증가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이 똑같이 다 같이 좋아졌는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선 장수 사회가 되니까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 의료비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이런 계속 증가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노인 의료비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우려사항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해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장수사에 가면서 이런 많은 패러독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해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의외의 해법이 찾아졌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였느냐? 바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고령사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이제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주목했던 것이 뭐냐?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가고 막 그랬었죠, 초기에. 근데 그것을 연령별로 비교를 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몇 살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는가? 이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서 그 연령별 치사율을 비교해 봤는데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이 0세부터 40세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치사율이 0.02%에서 0.02%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1000명에 2명, 10,000명에 2명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세 이후가 되니까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로 가면서 치사율이 아주 급증하는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80대가 되니까 80대의 치사율이 어떻게 되느냐. 80대 치사율이 20%가 돼버린 것입니다. 즉 10명 중에서 코로나 걸려 10명에서 2명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자, 이 코로나 사태에서 0세부터 40세까지는 별로 죽지를 않았는데 왜 40 넘어서 80이 되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그런 이런 연령차별. 우리가 보통 전염병이 오게 되면 어떤 팬데믹이 오게 되면 제일 우리가 경고하는 것이 영유아하고 노인입니다. 영유아들이 또 병이 아주 여러 가지 면역력이 약하니까 많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는 영유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치사율을 높였던 이런 사태가 되니까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즉 고령의 치사율이 젊은 사람들 100배가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백세인 연구들 하는 입장에서 아주 백세인이냐 궁금해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백세인들은 얼마나 죽었을까? 80대가 20% 돌아가셨다면 백세인들은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을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22년도에 동경에서 국제 백세인 심포지움, 백세인 컨소시엄 심포지움을 하면서 백세인에 대한 자료를 서로 이제 공개해서 서로 비교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벨기에가 제일 그 코로나 사태를 아주 치명적으로 당했던 지역인데 벨기에 자료에서 백세인 숫자가 줄어들지를 않았다. 오히려 증가했다. 예년보다 더 증가했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도 백세인 숫자를 보니까 팍 줄어들지 않고 백세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2019년보다 2020년이 훨씬 더 증가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백세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 미국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 자료에서 뭘 발표했느냐.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 그래서 걸려서 죽은 사람들을 좀 연령별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실제 백세인들이 죽는 비율은 60명 중에서 3명, 즉 치사율이 5%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80대가 20%인데 왜 백세인은 5%냐. 이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백세인들은 이런 노출이 적어서. 근데 이건 맞지가 않는 것이죠. 걸린 사람 중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바로 이제 저희들이 배제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백세인들은 다른 노인들보다도 훨씬 더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발견이 되고 그래서 치료도 더 빨리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치사율이 적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면 old age paradox.
오히려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인들이 그렇게 좀 더 그 일반 노인들보다는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뭐 치료가 더 빨리 돼서 더 나을 수 있는,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 자료를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뭘 공개를 했냐. 우리나라 100세인들을 자료를 쭉 분석을 해서 보니까 다른 일반인들보다도 100세인들은 고혈압, 당뇨, 이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같은 것은 예를 들면 80대다 뭐다 하면 되게 이제 20%, 30%가 넘는데 100세 어르신들은 5%가 안 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로 30%, 뭐 20%, 30% 이렇게 되는데 100세 어르신들은 당뇨도 2, 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가 100세인들이 낫다라는 것이 저희들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 100세인들은 당뇨병 이완율이 낮고 고혈압 이완율이 낮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당뇨병, 고혈압, 비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저질환 또는 생활습관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100세인들은 이런 기저질환 이완율이 극히 낮은 것이죠. 실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이 죽은 사람들을 쭉 비교를 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을까? 그 팬데믹에서 이러면 많이 그 치사율이 높은 집단을 보면은 제일 먼저는 우선 나이가 많은 사람들, 고령인이죠. 그 다음에 60대 남성, 또 50대, 60대 남성들이 또 여성들보다 훨씬 더 치사율이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 분석해서 보니까 95% 이상이 전부 고혈압,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비만, 바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공간이 폐쇄된 공간에 사는 분이었다. 자, 이게 코로나 사태가 저희들한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저질환이 적다라는 것은 생활습관 질환이 적다는 것입니다. 생활습관 질환이 적다라는 것은 이분들의 생활습관이 좋았다 이거죠. 그리고 폐쇄 공간이 문제라는 것은 폐쇄 공간이 아니고 이분들의 생활 공간이 좋았다 이거죠. 우리 폐쇄 공간에서 요양원이나 양로에 이런 집단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신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가졌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생활 공간 개선, 이것이 우리 장수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이런 것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우리 장수사의 패러독스, 어떤 질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에서 100세 시대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해법이 바로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책을 하나 쓴 거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그동안에 쭉 했던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100세인 연구였습니다. 한국의 100세인들이 어떤 상태인가. 왜 제가 100세인 연구를 하게 됐느냐. 저는 노화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화를 연구, 세포가 어떻게 늙느냐, 또는 이런 동물이 어떻게 늙냐, 그 실험실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어떻게 늙느냐, 이렇게 들은 과정에서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쭉 추적하려고 보니까 이게 몇십 년을 해야 할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자, 인간의 생의 마지막 단계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최소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그것부터 찾아보자. 두 번째는 100살까지 산, 최종 순간까지 산 분들이 마지막 순간의 삶의 질, 인간의 존엄성은 온전할까? 그리고 수명 연장은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것이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100세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히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95년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노화 종적 관찰 연구, 소위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가는가 연구를 이제 한 6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엔드포인트 바로 100살 들어가자. 그래서 일단 파일럿으로 98년도에 서울 지역에 있는 100세인을 이제 병원으로 모셔가지고 검사하는 하면서 조사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전 세계의 자료와 우리가 공유해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의 백세인 팀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우리가 백세인 연구를 어떤 표준화를 시키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백세인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모든 뭐 PET다, MRI다 모든 분석을 정말 무료로 하면서 아주 큰 우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백세인들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3년 동안에 한 30여 번 오셨습니다. 그것도 겨우. 이제 그래서 자, 그러지 말고 이제 찾아가자. 그래서 전국을 찾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해서 통계청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23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1등부터 230등까지 장수도로 쭉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찾아간 것은 1등부터 20등까지 장수지역 우선 찾아가지고 전국조사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뭘 알게 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장수다가 아주 극도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남성 장수역이 어딘가를 따로 조사를 했고 여성 장수역이 어딘가 또 따로 조사했고 또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1등부터 10등 안에 장수도가 높은 10등 안에 여러 지역이 몰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이 지역을 우리가 장수 벨트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또 우리가 집중 조사를 이제 다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정말 장수지역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단명 지역 230등까지 등위를 매겨놨는데 그 중에서 210등에서부터 230등인 지역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자료를 보내준 한 10개 이 지역을 또 조사를 해서 단명지역이 어떤 패턴인가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령자가 누군가 해서 전국적인 조사를 또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 이 소록도 우리 나환자 어르신들이 아주 일반인들보다 더 장수한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저희들이 알게 됐고 그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장수 공동체 순창 선언을 2008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저희가 서울 지역, 이 대도시의 백세는 어떤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노원구를 분석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서울대학을 2011년에 정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동안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제가 전남대학에 석좌 교수로 갔기 때문에 제가 그때 거기서 또 전남대 교수로 같이 해서 한번 이 구곡순담 어떻게 변화했는가 보자. 그리고 바로 전남대학에 있는 화순이라든지 광주 지역의 백세는 어떤가. 최근에 또 다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초기의 백세인 그리고 20년 뒤의 백세인들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처음 지도를 그렸을 때, 장수를 가지고 지도를 그렸을 때, 이 장수 지역이 어디냐, 지리산을 중점으로 해서 서쪽, 동쪽, 서쪽, 남쪽, 이 지역이 이제 장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 연구 결과들이 뭐 여러 가지 책도 나가고 논문도 나가고 있지만은 타임즈가 아주 특별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타임즈가 저희들 한국의 백세인 연구를 일본하고 같이 대비해서 아시아 장수의 비밀이라는 특집호를 내게 됐고 거기에 우리나라 장수가 처음 소개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백세인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 한국의 백세인들의 유전자 패턴이 다른 서양하고 다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중에서 특히 한국의 백세인들의 유전자 중에서는 HMLH, 브라카1 같은 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서양의 그 백세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아포E4라든지 CETP, 즉 지방 대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에서는 이렇게 유효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 정말 그 유전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백세인에서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여성 도미넌트한 장수 지역이다. 여성 위주 장수이다. 그걸 저희들이 새롭게 찾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전통 식단이 장수 식단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게 됐고 우리 전통 문화 또는 지리적인 어떤 이런 그 패턴이 장수에 영향을 미치다는 것도 저희들이 발표했고 그 다음에 사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센인, 나 혼자 같은 그런 그룹들이 장수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 초기하고 그다음에 20년 뒤하고 2001년도의 결과하고 2018년, 20년도의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자. 자, 20년 동안에 백세인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구례곡성 순창 담양 자료하고 20년 뒤에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는 것이 95세 이상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00세에 있는 100살 이상이지만은 95세 이상을 우리가 준 100세인 세미 센테네리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95세 이상부터는 우리 100세인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0세인이 더 건강해졌을까? 더 행복해졌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제가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20년이라는 동안에 아주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20년 전에 만난 100세 어르신은 태어난 시기가 어디냐? 저도 18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100세인들은 언제 태어났냐? 다 1910년 이후 일제 때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국적이 전혀 달랐다. 그 다음에 아주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20년 전에 만난 100세 어르신들은 6.25 때 몇 살이냐? 50살이었습니다. 50살이었습니다. 자, 50살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식들이 20살에서 30살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만난 100세인들을 보게 되면은 6.25에 대한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죽거나 또는 북으로 끌려가거나 하는 이런 것을 현장을 목격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한이 맺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본 것이죠. 근데 지금 100세인들은 6.25 때 본인들이 20대, 30대 당사자였다. 그래서 그런 상처가 차원이 다르고 또 한 가지 아주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기요양법이라든지 건강증진법이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언제 생겼느냐. 2004년, 5년도 연간에 생깁니다. 그리고 장자상속 이것도 2004년, 5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만난 100세 어르신들은 이런 노인복지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 지금 노인들은 그 혜택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요양법이 전혀 이제 이 상속법이라는 것이 이제 달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뭐냐. 우선 글을 읽을 수 있느냐, 문해율. 그것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됐느냐. 그럼 20년 전에 100세 어르신들은 100살이 됐어도 지금 현재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흡연율, 음주율이 약 15%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100세 어르신들은 술, 담배를 하시는 비율이 한 2, 3%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동성을 평가하는데 이동성은 이 100세 어르신들이 방 안에서 사느냐, 예를 들면 마당까지는 나가시느냐, 그 다음에 마을 경로당까지는 가시느냐, 그 다음에 마을 밖으로 나가시느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성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이동성이 이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 어르신들에서 저희들 20년 전에는 남자 여자비가 1대 12로 아주 여성 도미넌트였는데 이제는 그 남성도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현재는 남자 여자 장수 비율이 1대 5 정도로 아주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패턴은 그 편리성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 동거입니다. 20년 전에는 10%가 혼자 살았고 90%가 가족과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100세 어르신들이 그 구곡순담 시골에서도 30%가 혼자 살고 가족하고 사는 사람이 5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20%는 양로원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100세인들의 거주 환경이 완전히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20년 전에 100세인들을 누가 모시고 살았느냐, 가족 중에서. 그러면 절대적으로 가족이 모시고 사람 중에서 70% 이상은 큰아들, 큰며느리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큰아들, 큰며느리, 이런 그 며느리가 모시는 집은 지금 30%로 아주 격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라는 것은 20년 전과 비해서 엄청난 변화가 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에 대한 상처가 20년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상처가 훨씬 더 적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 이름, 자기 생활에 대해서 만족도. 그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이 20년 전에는 30%가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50%입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백세인 20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 보고를 최고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자, 20년 동안에 백세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졌을까? 더 행복해졌을까? 답은 예스입니다. 그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장수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그좀 부정적으로 어떤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컸습니다만은 이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백세인 시대에서 이르는 백세인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더라. 저는 백세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구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떤 삶의 마지막 단계, 최종 순간, 그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을 유지하는 최선의 조건이 무엇일까 이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연구하는 저 입장에서도 백세인이란 이 집단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생활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백세인들을 그동안에 저는 4, 5년 동안에 만나면서 제가 직접 찾아뵌 분들만 해도 한 1,4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백세 어르신들 중에서 놀라운 분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야, 이런 분이 백세인인가. 그래서 이런 백세 어르신들을 우리가 슈퍼 노인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이제 쓰고 있고, 이제 그런 분 몇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제가 아주 감동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광주 대교구의 대주교였던 윤공희 대주교. 이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하여튼 참, 저 특별한 것이 뭐냐. 이 어르신이 백수연을 한다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온 거예요. 저도 이제 캐톨릭이다 보니까 저한테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수연 미사에 참가한다고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교께서 백수연을 받으시는 분이 그 축하 미사를 직접 집전을 하시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백수연이라는 것은 만 99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 99세가 되신 어르신이 당신의 백수연 미사를 직접 집전하시더라. 그것은 그것에 제가 아주 그냥 감동을 했고, 그 집전을 하시면서 마지막 강론을 하실 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삽시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사십시다 하면서 강론을 끝내시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아, 저분이 백세인인가. 지금 저 어르신은 지금 만으로 101살,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런 분을 보면서 아, 백세인들이 저렇게 활동할 수가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아주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히 놀란 분 중에 하나가 남기동 어르신입니다. 이 남기동 어르신은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쌍용 양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문경에 있는 모든 시멘트 공장들 전부 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시멘트 강국으로 만드신 분이 저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저분의 어떤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시멘트 산업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100살이 되셨을 때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아직 100살밖에 안 먹었습니다만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제 마침 이분의 이제 사위가 제 친구가 돼가지고 저한테 제 책을 들고 왔습니다. 야, 우리 장인 어르신 그러냐? 저도 이제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분을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저 어르신은 당신이 100살 넘게 사시는 동안에 상비약이 있다. 인생 상비약이 있다. 상비약이 뭐냐? 3가지라는 거죠. 무엇이 상비약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구두약. 2번째, 치약. 3번째가 모기약이다. 아니, 무슨 100살 하는데 뭐 비계 구두약, 치약, 모기약이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한 것이었대. 저 어르신은 100살이 되도록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기 송파에 있는데 이 사무실이 여의대 신촌에 가 있습니다. 그걸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매일 출근하시면서
그러니까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구두도 당신이 직접 닦고 다니셨다. 그리고 자기 몸 관리를 해서 치약, 칫솔을 이렇게 열심히 치약을 가지고 항상 이를 보존했다. 건강 책임을 스스로 졌다. 세 번째가 당신이 근무하는 데가 항상 뭐 이런 아주 외진데 시멘트 공장에 나왔으면 참 외진 그런 아주 깊은 산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득식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 삶에서 모기약은 없어서는 안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인생의 상비약이라는 것이 무슨 뭐 비타민이다 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구두약, 치약, 모기약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어르신이 실질적으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했던 운동은 무엇이었나요? 줄넘기였습니다. 평생을, 왜냐하면 당신이 근무하는 데가 무슨 헬스나 뭐 이런 거 있는 데도 아니고 다 외진데고 당신 건강을 위해서 혼자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줄넘기였다. 근데 줄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근데 이것은 저 어르신의 이제 따님이 제 친구의 부인이 되니까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이러기는. 당신 아버님은 80대까지는 매일 줄넘기를 3,000번씩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 오른발 1,000번, 왼발 1,000번, 두 발로 1,000번, 3,000번 했다는 거예요. 80이 넘어서 90이 돼가지고는 조금 줄여가지고 2,000번씩 했다는 거예요. 90이 넘어서도 하루에 1,000번씩 줄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어르신을 건강하게 만드셨고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전혀 당시 불편함이 없었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외국의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스터스 어틀레틱스. 이것은 뭐냐. 연령별 체육대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이 최고를 가리다 보니까 항상 20대가 다 독점하는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40대 넘은 사람, 50대 넘은 사람, 60대 넘은 사람도 우리가 그런 올림픽에 참가하자. 그래서 연령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령별 체육대회에 100세인 클래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100살이 넘은 사람만 나와가지고 우리 경쟁하자. 그래서 달리기, 100m 달리기, 심지어 마라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슈테인슬로우 코발스키 이 사람은 100m 달리기 유럽 챔피언이 된 사람인데 104살에 100m 달리기를 30초 걸렸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30초라는 것은 기록은 좀 떨어진 듯 하지만은 100살인 어르신이 100m 달리기를 30초에 달려냈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그런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마스터스 어틀레틱스라는 프로그램이 아직 정식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100세인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찾아뵙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어르신이 전라남도 보성에서 만난 이 홍순갑 어르신인데 제가 만났을 때 저 어르신이 102살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어르신은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지금 팔굽혀펴기 100개 한다. 아우 자랑하시니 마당에 나가서 팔굽혀펴기 100개를 직접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야, 이런 분이 100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상상이나 했던가. 저는 이제 저런 분들을 뵈면서 정말 100살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바꿔야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100세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외국에서도 100세 어르신이 오신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같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일본에서 유명한 히노하라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히노하라 선생은 소위 의사시고, 근데 저분이 생활 습관 질환이라는 것을 그 병명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근데 저 어르신이 100살이 됐을 때 한국에 우리가 초대를 했습니다. 저 100살이신 한국 오셨을 때 마침 이제 가천대학에서 저는 명예 박사학위도 수여하고 그러면서 롯데월에서 큰 강연도 하고 이러셨는데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게 왜 놀랐느냐. 저 어르신이 그때 오실 때가 100살인데 100살에 롯데호텔에서 강연을 2시간을 하시는데 2시간을 서서 하시더라고요. 100살 넘으신 분이 강연을 서서 하신다.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100세 연구를 많이 같이 서로 공동 연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많이 이제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의 백색 연구 책임자가 노부요시 히로세 교수가 행사를 하면서 저를 초청했어요. 마침 그때 소위 그 보스턴 대학에 그 하버드에 있던 토마스 펄스라고 미국의 뉴 잉글랜드 센터라는 그 뉴 잉글랜드 백색 연구 책임자랑 같이 하고 저희들이 이제 국제학회를 하는데 그때 특별한 분을 초빙했습니다. 제 백세인 중에서 일본의 백세인 중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분, 쇼지 사부로 선생을 이제 초청한 거예요. 저 쇼지 사부로 선생을 이제 내가 왜 100살이 됐냐를 이분이 강의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당신이 이제 내가 왜 100살이 됐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I'm 100 year old, 올드가 아니라 I'm 100 young boy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100살이 되면 젊은이라고. 그러면서 항상 자기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Be advanced.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장서 있다. 이 표현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살인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만찬하는데 제가 같이 이제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한국에서 왔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글로 이야기합시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일 교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아주 유창한 한글 우리말로 이야기를 해요. 왜 어떻게 한글 그렇게 잘하십니까? 했더니 65세 때 일본 심리학과 교수셨는데 정년퇴직을 하면서 한국이 변한다. 한글을 배우자. 한글을 배우시다. 그 다음에 80대 돼서는 중국이 변한다. 중국어를 배웠다. 100살이 됐을 때는 뭘 했냐. 러시아가 변한다. 러시아어를 배웠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당신을 초청하면 그 나라 말로 강연을 했다는 것이 저는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65세에서 한글을 배우고 80에 중국어를 배우고 100살에 러시아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이 히로세 선생이 한국에 왔길래 제가 쇼지 사부로 선생 안부를 여쭙습니다. 어떻게 지내신다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저 어르신을 브라질에 이민 간 이 일본 사람들이 저분을 브라질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장 받자마자부터 이 사람이 브라질어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포르투갈어죠.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브라질 가가지고 6개월 뒤에 브라질 가서 브라질어로 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이런 분이 100세시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분에서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우리 조항기 총장님. 이 어르신 서울대 총장도 하셨고, 교육부 장관도 하셨고, 뭐 과청 회장, 한림원 원장 다. 제가 특별한 인연이 뭐냐. 저 어르신이 30년 전에 유엔 기구인 국제 백신 연구소를 한국으로 유치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에 우리나라에 헤드쿼터가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지요. 거기에 지금 상임 고문을 하시고 제가 거기에 후원회 회장을 하고 있어서 저 선생님을 자꾸 그냥 뵙게 되는데 저 어르신의 연세가 지금 만 96세십니다. 근데 아침에 오시면 저한테 항상 이 앱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8,000보 걷고 왔다. 10,000보 걷고 왔다. 그걸 저한테 보이시면 제가 기가 딱 막힙니다. 서초동에 사시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서리풀 공원 한 바퀴 뺑 돌고 그러고 출근하시는. 그러고도 하루에 일과가 아침에 조찬 미팅, 오찬 미팅 뭐 서너 가지씩 있으십니다. 야, 이렇게 건강하신가.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의 그런 그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인의 저런 노력,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지금도 무슨 조직하고 만드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장수비결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 가서 제가 참 또 놀라운 분을 만나게 됩니다. 광주 남부대학을 창립하신 조용기 선생님이신데 저 어르신은 지금 연세가 98세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왜 놀랬냐. 98세 되신 어르신이 지금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매주 목요일 날 2시간씩 정기 강의를 하십니다.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한 강연을 이렇게 랜덤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강의를 저렇게 하신다는 것에 놀라워서 찾아가 뵀더니 이 어르신은 곡성이라는 그 시골에 전라남도 곡성군 옥가면이라는 그 면에다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라. 자,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으라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라는 것이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강의도 하시고 매일 일기를 쓰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또 만난 어르신 중에 하나가 정소파 선생님. 우리나라 시조, 호남 시조 문단의 대원로신데 100세가 되신 어르신이 쓰신 시조입니다. 자리서 일어남과 6시 쓰갯소리 어쩌면 그렇게도 딱 맞춰 치는 겐가. 버릇은 하나게 나도 몰래 놀랐다. 이분이 쓰신 이 시조를 쭉 보니까 이 시조가 그대로 장수비결입니다. 100살이 되신 어르신이 저런 시조를 쓰셨다라는 거 아주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도 저는 저 선생님을 제일 처음 뵙게 된 것은 사실 1965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와서 또 뵙고. 근데 지금도 여전하시는데 저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 90까지 걱정하지 마라. 100살도 그냥 온다. 하루하루가 금싸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100세가 되신 분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당신의 100세 존엄과 독립을 생각하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100세가 되신 분들의 어떤 삶, 이 100세가 되신 분들이 정말 당신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를 했고,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100세인들의 당당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기 시작했고, 이제 근자에는 이제 100세 어르신 이렇게 뵈면서 늙는다라는 것이 이게 참 거룩한 일이다. 저는 이제 거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늙으신 저 얼마나 참 거룩한 일이냐.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런 또 간단한 책을 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그것입니다. 100살이 됐을 때 또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항상 나이가 들었으니까 뭘 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다. 하자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자. 그래서 하자라는 것이 핵심 단어가 되고, 그래서 100살이 되는 분들한테서 제일 중요한 거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삶이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떤 모든 것이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핵심 단어인 것 같고, 100살이 되신 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배려가 원칙이었다. 여러 가지 배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합리적이고 어떤 이성적 이런 생각이 아니고 보다 초월적이면서 아우르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100세인들이구나. 그것을 제가 절실하게 이제 배웠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